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진을 찍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찍는 기계인 카메라, 그리고 사진에 담길 피사체,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은 마음 가는 대로 찍으면 그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는 사진사 마음이죠.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의 감정과 표정과 그 느낌을 사진 한 장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은 서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상을 활동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사진이 순간의 느낌을 응축했다면 영상은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영상에 비해 사진이 조금 더 직물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기억에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담는 만큼 영상보다는 그 감상의 시간이 짧은데요. 사진을 볼 때는 머리보다는 감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진은 객관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이 날 때 서로 말로 싸우잖아요. 이러쿵저러쿵 싸우다가 야, 너 뭐 증거 있어? 사진이라도 있어? 사진 가져와봐.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주면 꼬랑지 바로 내리고 뭐 수긍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단락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사진은 순간의 찰나를 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진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을 담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진에는 사진사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의도와 편집이 담기기 때문에 마냥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연출과 편집과 수정을 넘어 조작도 가능한 게 사진입니다. 각종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 있고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원본을 감별하는 직업까지 등장했으니 이제는 사진의 객관성을 믿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진이 한 스튜디오에서 전문 모델을 대상으로 사진사의 통제하에서 촬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연출과 편집은 응당 있으려니 합니다. 당연히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보고 싶은 건 자연스러우니까요. 하지만 무명의 익명의 대상이 일상도 아닌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찍힌 사진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누구도 그 사진이 연출되거나 조작되었다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군 기자가 목숨을 걸고 그 순간을 담아낸 거라 생각하게 되죠. 누군가의 생사가 한순간에 결정되는 그런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연출할 시간이 있겠어? 이걸 편집했겠어? 설마 이거는 조작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쟁 사진은 그 사진의 리얼리즘을 극대한으로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생명이 오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진을 연출했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오늘 이야기할 수전 선택의 마지막 저서인 타인의 고통은 이러한 전쟁 사진이 다수 조작되고 연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은 이미지, 특히 사진에 대한 담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도식화나 그림에서 사진으로 이미지의 전달 매체가 바뀌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그 사진의 한 컷으로 응축된 감정이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진사의 연출과 편집이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사진 이면의 과정과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수전 선택은 이야기합니다. 사진은 사진 프레임 안에 무엇인가를 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을지는 사진사가 결정하는데요. 마치 작가가 책을 쓸 때 책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듯이 사진에도 찍는 목적과 보여주는 주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사는 순간순간 셔터를 누르면서 그 순간을 캡처하지만
보여지고 공개되는 사진들은 분명 목적의식과 주제의식에 따라 선별된 사진들입니다. 비록 초기에 전쟁 사진들이 조작되고 연출된 것이라고 해도 사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나 베트남 전쟁에서 찍힌 몇 개의 사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반전운동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전운동이 확산되면서 전쟁의 잔혹함은 점점 더 알려졌는데요.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보도사진들은 좀 더 자극적인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사진, 난민 사진, 굶어 죽는 사진, 이런 제3국가에서의 어떤 잔인한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진들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제3세계의 사진들이었었는데요. 초상권이나 인권 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들이 많았죠. 지금도 많고요. 자국의 병사들이나 자국민들의 어떤 고통받는 사진은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3세계의 사진들은 굉장히 있는 그대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그 사진 안에 담겼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사진들이 굉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사진에 노출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 감수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정은 무뎌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영화관에서는 충격적이지만 영화관을 나오면 금세 잊고 마는 그런 감정처럼 처리됐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돼서 그럴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사진들이 공개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의 볼거리로 소비하고 말아버립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하나의 볼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런 사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런 자극적인 데 끌리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자극적인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이런 자세를 현대인의 관음증이라고 수잔선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관심과 호기심을 넘어선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데 중독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진이 순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는 사진사와 사진을 배포하는 매체들의 어떤 의도된 편집과 재구성에 따라서 사진의 리얼리즘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자극적인 사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바로 머리나 마음이 그 사진에 대한 감정을 차단해버립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라서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는 감정은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안도감이 들게 되면 그 사진을 다시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어떤 충격은 좀 가라앉지만 계속 관심이 끌어지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러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자꾸 그런 데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강 건너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극적인 사진도 좀 자제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극적인 사진과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는 우와 재밌다, 신기하다, 끔찍한데 라고 한번 보는 어떤 볼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조금 경계하자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진들이 물론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 사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진실과 의도를 알아내도록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우리 두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 덕분에 인간은 상대방을 따라하고 언어를 하게 되고 또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말하는 동물, 협력하는 동물로 진화 발전할 수 있었죠. 앞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괜히 미안해지고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친구가 울면 나도 같이 울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너와 나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연대 의식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책임감도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또는 변화의 의지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공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결의 감정이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인데요. 연민과 동정은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민과 동정의 감정 앞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이는 너와 나는 조금 다르다. 너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약간의 어떤 수직적인 감정이라든지 또는 멀리 떨어진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겪고 있구나. 좀 불쌍하다. 안 됐다. 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연민과 동정에서 하나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어떤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거리로 가까워진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공감은 마치 수학의 교집합처럼 너와 내가 공통되는, 그러니까 나의 일부가 곧 너의 일부가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여겨지면서 단순히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래서 너가 불쌍하다라는 연민과 동정을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공감은 상대의 처지가 나의 처지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평등적인 감정이고요. 상대를 이해하고 그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어떤 변화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발생하게 합니다. 공감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정서적으로 나와 친밀한 사람한테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진 속 고통의 주인공이 내 가족, 내 친구라면 그렇게 하나의 볼거리로 전락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연민이나 동정 어린 일시적인 감정만 갖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 국가의 어린이나 어떤 노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떤 고통 어린 사진을 봤을 때 안 됐다라는 어떤 1차적인 감정만 일어날 뿐 어떤 적극적인 어떤 개선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감과 또한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전 선택은 그렇게 된 이유가 제3세계나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책임 의식과 공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전 선택의 타인의 고통은 사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사진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소비되면서 해석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전 선택은 이 책에서 전쟁의 모습이 단순히 볼거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속에 담겨있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연민과 동정을 넘어 하나의 공감대로 이어지도록 사진 이면의 세상을 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사진 이면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 사진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진을 왜 보여줬을까? 왜 이 사진이 선택됐을까? 이 사진 밖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가로 변화가 된다면 강 건너 불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고 각성하게 되고 그런 각성과 새로운 판단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수장 선택의 타인의 고통은 특별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장 선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유를 쫓아가기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수전 선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사유를 따라가려면 제법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장이 길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장이 추상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될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책은 얇지만 읽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이 책은 천천히 읽는 게 이 책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안에는 여러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수잔 손택이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소비해온 수많은 잔인한 타인의 고통의 사진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매체 속에 쌓여 삽니다. 정말 볼거리, 읽을거리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무엇을 선별해야 될지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눈 뜨면 바로 이메일에, 카톡에, 인스타에, 포털사이트에 메인 뉴스를 검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가끔 유튜브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분별하게 영상과 사진과 수많은 매체를 소비하면서 사는데요. 그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와 어떤 가짜뉴스 또는 쓸모없는 시간이, 나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영상에, 자극적인 사진에 노출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조금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약간 침잠의 시간을 갖는데요. 수잔 손택은 이 책에서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수많은 매체와 영상을 소비했는지 좀 반성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수잔 손택이 얘기했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정말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